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이 국가별 등급에 따른 수출 통제 정책은 폐기하기로 공식 발표했지만 중국 화웨이의 AR 칩은 전 세계 어디서 사용하든 수출 통제 위반이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외신들은 상무부의 이번 조치가 기술 자립의 속도를 내고 있는 화웨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러우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좌관을 참석시킨다는 소식에 중동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불참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은 사실상 불발되었습니다. 미국은 루비오 국무장관과 위트코프, 켈로그 두 특사를 이스탄불로 파견해 종전 협상을 중재합니다.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가 시총 1위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전날 사우디의 인공지능 기업 휴메인에 최신 AI 칩을 대규모 공급하기로 한 호재가 이틀째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이 3조 3,020억 달러로 불어나며 애플을 제치고 시총 순위 2위로 올라섰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휴전을 선언하며 협상을 이어가자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일본이 관세 협상 선두그룹에서 밀려나 일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일본 측 협상 관계자도 당분간은 미중이 우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다만 이제 또 채권 시장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느새 다시 4.5% 수준까지 복귀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투자자들은 인플레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순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사우디에 이어서 이제 카타르에서까지 소식을 함께 전하게 되면서 빅딜 소식이 오늘 우리 시장 개장하고 나서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도 잠시 후에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머스크가 도지의 수장으로서 예산 절감을 확실하게 했다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사실상 알고 보니 계약의 일부들이 빠르게 복원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예산 삭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코인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6년 들어서는 하락장에 들어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함께 점검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6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코인 3억 달러 매입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상장사 GD컬처 그룹이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고 있는 밈코인과 비트코인에 최대 3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좀 뜯어보면요.
일단 중국의 자회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직원 수가 8명밖에 없고 지금 전자상거래 사업에서 수익은 제로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런데 3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모순적으로 좀 느껴지는데 어떤 사건이 좀 있는 건가요? 네, 좀 이상한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기업이 조세 회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의 이제 무명 투자처로서부터 수백만 달러를 유치해서 어쨌든 트럼프 코인을 사들이겠다고 이제 밝힌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약간 의심스러운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제는 이 코인이 단순한 어떤 투기 대상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정치적 상징물이라는 게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트럼프 민코인의 대규모 투자자는 트럼프 본인과 만찬을 초청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트럼프 가족은 이 코인을 직접적으로 이제 수익을 취하는 구조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게 어쨌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미국 법상 이게 어쨌든 암호화폐를 통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인 측면에서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수의 어쨌든 윤리적인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제 트럼프 민코인이 대규모 구매자는 대통령 본인과 만찬을 초대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연방법은 외국인이 정치로 기부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익명성이 어쨌든 높은 어떤 코인 구매를 통해서 사실상 어쨌든 정치적으로 접근권을 구매하는 경로를 열어주는 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GD컬처 그룹은 이제 공식적으로 어쨌든 공시를 통해서 중국 정부의 운영 개입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명시한 어떤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진 회사가 미국의 현직 대통령에게 어쨌든 이렇게 코인을 사들이는 행위는 단순한 자산 매입을 넘어서 명확하게 영향력을 확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교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남겨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어쨌든 정치 자금을 암호화폐나 외국어로 교체하는 위험지대를 그대로 이제 드러내는 거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뭔가 개운치 않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어쨌든 조세 회피처를 통한 익명 자금, 암호화폐 기반의 정치 후원 그리고 미국의 정계를 통한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암호화폐를 통해서 뭔가 좀 하는 이런 약간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암호화폐를 통한 이런 것들 아닌 자금이 이제 새로운 어떤 연결고리를 해서 정치 자금을 위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데 주요 쟁점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 충돌 및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선거자금법 및 외국인 영향력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법이 빨리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공직자의 어쨌든 금융자산 및 금지 위법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직 마련은 안 됐지만 그리고 규제 공백 및 정치적 편향성에 관한 것들도 이제 빨리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미국 증시에 상장은 되어 있지만 나스닥 퇴출 경고까지 받은 흔들리는 기업이 비트코인이나 밈코인에 3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투자가 특히나 정치적으로 좀 민감하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사각지대를 건드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치 자금이라든가 외교, 안보, 윤리 네 가지 영역을 동시에 건드리는데 어쨌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그동안 외면해왔던 아무도 몰랐던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첫 번째로 이게 코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이 직접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어쨌든 GD컬처 그룹이 이 코인을 대량으로 매입을 하면 사실상 외국계 자본이 미국의 대통령과 개인 수익에 기여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제 이건 사실상 이렇게 되면 공공성과 사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민감한 지점인데 이 민감한 지점을 사각지대에 있는 걸 제대로 건드렸다는 게 이제 어쨌든 이번에 드러나게 된 거고요. 둘째로는 GD컬처 그룹은 중국 상하이에 자회사를 두고 있고 이 자체가 공시에도 중국 정부가 개입 가능성을 명시해 뒀는데 이걸 너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걸 너무나 무시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의 국가안보 관점에서 중국과 연결된 구조가 어쨌든 적성 국가로 돼 있는데 이거를 가진 기업이 미국의 정치 인사와 연결된 자산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안보 리스크를 그냥 간과했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투자 자금의 출처가 역시 문제가 됩니다. 이 투자 자금이 어쨌든 불분명하거든요. 이런 거를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맞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GD는 이 자금이 영국령의 버진 아일랜드라고 이제
이제 조세 피처인데 이 조세 피처에서 밝혔다고 하는데 이런 자금을 구체적으로 자금 제공처를 밝히지 않고 실정보 제공처도 공개되지 않은데 이런 익명성이 있는 출처가 불분명한 것들에 대한 자금 세탁이 있는 것들을 정부가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걸 받아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미국은 외국인의 정치 기부를 엄격하게 특히 대통령은 엄격하게 기부하고 있는데 이거를 코인으로 받는 게 정말 맞는가? 법적인 회색지대에 활용한 정치 우회 후원에 어쨌든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특히 민코인이란 보유를 한 대통령이 만찬 초대라는 보상 제공을 외국인이 돈을 통한 것들을 정치적 하는 어떤 아주 안 좋은 사례를 마련한다는 게 정말 이게 안 좋은 어떤 선례를 만든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GD 컬처 그룹과 관련된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오리지널 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간 오리지널 씬 내용을 좀 볼 텐데 그 안에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신적과 신체적 쇠퇴 그리고 더불어서 민주당 내부의 침묵과 방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책을 좀 보면요. 바이든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오랜 참모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조지 클루니를 못 알아보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출마했다. 대선 후보에 나섰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원죄라는 게 이제 원초적인 죄를 지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단순히 이제 바이든 전 대통령이 나이를 먹어서 이제 일어난 정신적이나 신체적 쇠퇴 자체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진짜 문제는 이러한 어쨌든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그러니까 측근들이 벌이고 있는 특히 와이프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하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바이든이 일어나고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걸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책에 따르면 이제 저도 책을 못 읽었는데 책은 출간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보실 수 있는데 이제 웹북으로 이제 사보실 수 있는데 국민에게 이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숨기고 심지어 지역에 대한 거죠. 우리나라 따지면 뭐 어쨌든 전라도나 경상도, 그러니까 알라바마라든가 텍사스 자체도 혼동했다고 합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조지 클루니를 되게 친했는데 조지 클루니를 못 알아봤다고 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거고 이 사실 자체가 시사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첫째, 민주주의 체제에서 리더십이 정말 중요한데 이끌어가는 이 부분의 판단력과 인지 능력이라는 게 사실은 국가 운영의 핵심 기반이자 정당 내부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 사실을 숨기고 대선에 출마했다는 거죠. 물론 중간에 바뀌었지만 카멜라로 바뀌었지만 이 부분은 진실을 덮는 구조가 작동했다는 점은 상당히 심각한 게 아닌가. 이게 정말 진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둘째는 바이든 대통령 상태가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참모들과 지도부가 위험 신호를 알았지만 아무도 공개하지 않고 이걸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배제당했다는 거죠. 이 자체는 사실은 정당 내부에서 책임과 회피와 자기 검열이 이제 견제 기능이 어쨌든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러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면서 유권자들이 이거를 알 이 판단 기준이 왜곡되는 건 정말 이 미국 사회 특히 선진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민주주의 신뢰 기반이 정말로 이제 중대한 결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 개인의 세태보다 더 위험한 거는 모두가 그걸 알고 말하지 않았던 이 어쨌든 정치 시스템에 어떤 작동이 하지 않았다는 이 침묵 자체가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요 자체는 이제 어쨌든 자기 검열 요 자체가 병리에 대한 어떤 경고장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하니까 어쨌든 요 자체는 정말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또 바이든의 쇠퇴 모두가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같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바이든의 뭐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쇠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민주당 내부 안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좀 묵살된 건데 그런 이유는 어디 있는 건가요? 일단 리스크 회피 본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정권을 뺏기게 됐다는 약간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집단 자살처럼 약간 이런 부분들은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서 불안감을 회피하자. 이런 본능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모든 권력들이 핵심 참모진과 가족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권력 집중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보들이 어쨌든 소수에게 집단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정보 흐름을 아주 소수들만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단절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이제 책에 따르면 바이든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어쨌든 질 바이든 여사라고 합니다.
와이프였던 질 바이든 여사 보니까 그녀의 최측근이었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없다 보니까 더더욱 이게 심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익명성과 책임 회피의 문화라고 합니다. 이제 책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터뷰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익명성과 이제 이런 걸로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공개 발언을 회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모두가 알고 있었던 집단적 침묵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패배 이후에 정치적 자기 부담이 아무래도 많이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재선 도전이 실패로 귀결된 이후에도 거의 모든 것들 당 지도부는 그때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질문에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제 조용히 이제 실명의 비판에 있을 것 같고 대부분 막판에는 이게 질 것 같은 분위기가 모두 되보니까 책임을 모두 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위기가 아마 패배 의식이 졌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보였음에도 말할 수 없고 말하면서도 위험한 진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좀 이렇게 패배 의식이 짙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부 안에서는 리스크 온 심리가 좀 켜지게 네, 되면서 맞습니다. 쇠퇴를 알매도 불구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세 번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머스크 말 바꾸기 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스크는 도지의 수장으로서 예산 삭감을 제대로 해왔다라고 주장을 좀 해왔었는데요. 근데 이제 좀 뜯어보니까 상당수가 실제로는 이미 복원되기도 했었고 몇몇 은 좀 단 8일 만에 복원되기도 했는데 한 2달 정도 지난 이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실적으로 남아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단됐고 아꼈던 거지만 예전에 실제로 이미 복원된 상태였고 예산 절감이 됐던 걸 계속 이제 홍보를 하면서 기존의 요 예산을 자신의 사업에 다시 투자하기 위한 이런 근거로 마련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도 31건 중에 이제 자신이 했던 예산들을 또 자신의 예산으로 쓰기 위한 거고 이제 요거를 지적을 하면 조용히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이런 것들을 복원하고 삭감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요 예산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삭감하기 위한 것들을 다시 쓰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된 수치를 홍보하기 위한 정황이 계속 발견되고 이런 정황들을 어쨌든 언론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요 지적하면 이것들을 어쨌든 자신들이 변명을 하기보다는 지우기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어쨌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홍보를 해왔는데 이 홍보한 것들을 어쨌든 대변하기 위한 것들이 궁색하다 보니 요거를 이제 대변하진 않습니다. 이제는 대변하진 않고 그냥 지웁니다. 뭐 조용히 지우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지금까지 홍보해온 이유는 이 홍보해온 자료들을 어디다 써야 되기 위한 홍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홍보의 상당수는 대부분 일론 머스크의 사업체에 다시 씁니다. 스페이스X라든가 뭐 보링이라든가 이런 쪽에 다시 쓰기 위한 근거인데 이건 제가 왜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써도 되는 예산인데 그냥 쓰고 있는 것 같고요. 흥미로운 건 이번에 수정 과정에서 오히려 새로운 계약을 종료하면서 전체 예상치의 요거를 상향 조정해서 요 예산치는 자신에게 쓴다는 게 다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머스크 팀을 옹호하는 측면들이 약간 아이러니가 아닌 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요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예산 절감과 관련해서 말 바꾸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지가 주장하고 있는 전체 절감한 예산안 금액이 좀 있을 텐데 네네네네. 그 금액 중에 실제로 정말 확인된 부분으로 절감된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이 좀 예, 있을까요? 제가 조사해 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실제 절감한 예산보다 이제 훨씬 적은 걸로 독립 매체들이 전문가들이 예산을 절감해 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2025년 기준으로 도지 주장은 1,650억 원에서 1,700억 달러인데 독립적으로 분석한 거에선 2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로 훨씬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사실은 만약에 미니멈으로 따지면 1,700억 달러가 맥시멈인데 이쪽에서 20억 달러니까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주체된 근거 영수증 비율로 보면 30-40% 미만이고 상당수가 허위로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장의 검증을 보면 허수가 너무 많은 거죠. 이미 복구된 예산이든가 중복 집계가 많다든가 단순 오류가 너무 많고요. 실제 절감액 추정은 이제 단순 검증을 보면 뉴욕 타임즈라든가 아틀랜틱스로 보면 실제 절감액은 정말 20억 달러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1,600 중에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거고 정부의 이게 불일치가 너무 많다는 거고 일단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일론 머스크나 도지부가 질러놓고 나중에 검증을 하게 되면 그 검증한 내용들은 은근슬쩍 싹 삭제하고 그게 검증하는 과정이 몇 개월이 걸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다 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너무 지르고 나면 이게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썼어?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다 질른다는 건데 검증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망각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건 잊는다는 거죠. 이 숫자가 너무나 엄청난 충격이라는 숫자다 보니까 그 동안에 많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잊게 되고 아 정말로 공무원들이나 이 미국이 방만하게 경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들이 거치다 보니까 이 숫자만 사람들이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이 숫자만 $1,600억 달러나 $1,700달러라는 이 숫자만 기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하고 나중에 나머지 근거들은 올라왔던 숫자는 은근히 지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효과만 노리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적으로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로 네네네. 줄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네네네. 있다는 거네요. 실제적으로 주장한 건 1,600에서 1,700억 정도인데 실제적으로는 한 30억 달러니까 네네, 차이가 맞습니다. 굉장히 괴리감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머스크 뒤통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작권청이랑 저작권 등록관장 관련해서 불시에 해임했다라는 부분 좀 키워드로 살펴본 바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일론 머스크나 AI를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좋아할 만한 인물들을 이 자리에 앉히지 않겠느냐라는 보도가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사실상 이제 뚜껑을 좀 열어보니까 반 AI를 원하는 이런 인물들이 좀 자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머스크가 원하는 방향은 좀 아니었을 것 네, 같은데 이런 사실들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러니하죠. 사실은 머스크가 이번 인사에서 사실은 데이비드 sak스하고 둘이 이제 뒤에서 조종했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저작권장이나 두 분을 이제 해임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뒤에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나라고 했는데 정작 이번에 3명의 인사가 됐는데 인사가 사실은 AI 반 AI 인사와 어쨌든 저작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인사가 3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반발이 되게 심합니다. 이게 상징하는 게 시사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기술 산업이 정권 내부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어쨌든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테크노의 어떤 파가 이쪽에서 어쨌든 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상 일론 머스크와 데이비드 sak스는 트럼프 내에서 이제 친 AI라든가 친 테크노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 왔지만 이번에 저작권 친정부 인사에서는 마가 쪽이라고 있죠. 어쨌든 이 강력한 어쨌든 친정부 인사인데 여기서 어쨌든 콘텐츠 업계 반격에 밀려서 오히려 자신들의 역풍에 대한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머스크의 정부 효율이라든가 규제 완화 기조가 오히려 정치인의 파벌 역학에서 진 게 아닌가라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AI 정책이 더 이상 기술 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문화 전쟁의 전선에 되었다는 점에서 두 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게 어쨌든 이 문화 저작권 쪽에 어떤 힘이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인사가 AI 콘텐츠 생산과 이런 어쨌든 크리에이티브 쪽에 힘이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어쨌든 헤게모니 싸움에서 뭔가 힘을 좀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트럼프 정부 내에서 어쨌든 AI 권력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쏟아오는 힘이 작동하면서 어쨌든 권력에서 크리에이티브 쪽, 창작자 쪽의 힘이 또 새로운 작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AI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두고 권력 싸움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어찌됐든 간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머스크랑 전혀 다른 성향, 반대의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새롭게 지금 임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머스크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반대 성향의 인물을 선택한 이유는 어디에 좀 있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실리콘 중심의 어떤 친 AI 그 권력이 여전히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테크노 권력이 완전히 이쪽을 친환경 조성을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트럼프 쪽에 있는 마가라고 하죠. 이쪽에 제가 말씀드린 우파라든가 반테크 보수 진영이 이해관계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기술 규제 강화와 저작권 보호 강화하는 인물들이 이번에 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인사는 AI를 둘러싼 권력 투쟁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어쨌든 이런 힘의 우정이 그러니까 폴 퍼킨스라 아까 얘기했던 폴 퍼킨스와 브라이언 리브스라거나 토트 프렌치가 모두 이번 공동의사를 보면 반 빅테크라든가 저작권 보호 우선주의를 견지해왔던 인물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AI 학습에 있어서 공정 이용을 확대하라든가 공정 이용을 많이 써야 된다는 이런 인사들인데 이런 인사들은 실리콘밸리의 이런 다양한 시도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견제를 하려는 인물들인데 이런 인물들이 앞으로 다양하게 이제 기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어쨌든 공정 이용을 많이 하려는 인사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되면서 어쨌든 견제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머스크와 같은 테크 리더들은 동맹을 계속 하려는 게 어쨌든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정치권은 이제 이런 특정 산업의 성장보다는 이념적인 어떤 지배력이라든가 기득권 연합이 재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머스크와 관련해서 새로운 인사 관련된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5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구글 AI 모드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이 자사 검색창에다가 AI 그 버튼을 도입하는 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상 한 25년 동안 전혀 페이지에 변화가 좀 없었는데 혁신적으로 좀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변화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25년 동안 있었던 당신의 행복하십니까? 밑에 이게 그런 게 혹시 기억하십니까? 밑에 이렇게 창 밑에 보시면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밑에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안 보셨을 때 구글 창 밑에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행복하냐고 이런 게 있는데 같이 자세히 보시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있는데 그 검색의 패러다임이 질문에서 링크에서 질문에서 즉답으로 바뀌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25년의 검색 엔진 정보를 찾게 해주겠다는 도구인데 이제 하지만 이제 AI 버튼이 이제 구글이 정보를 생성형 제공하는 주제로 나서겠다는 선언이고요. 요게 이제 가장 큰 변화는 밑에 보시면 I am feeling lucky가 이제 퇴장하게 되는 겁니다. 저 밑에 보시면 저게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게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생성형 제공 주체를 나서겠다는 거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제 애플의 200억 달러 그 계약이 해지된다는 그 선언이 아마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더 이상 수많은 웹페이지를 클릭하지 않고도 요약된 해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이제 변화된 것 같고요. 네이버 지식 검색이나 이제 챗GPT 같은 질의응답형 UX를 이제 갖게 된다는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광고 기반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적인 도전이 아닐까. 중요한 건 이제 광고의 모델을 원하는 거니까 광고주들이 이제 구글 같은 이런 창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구글의 단순한 검색창을 원하는 게 아니라 광고도 우리는 어쨌든 챗GPT 같은 이런 것들을 원하겠다라고 모두가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형으로서는 도저히 광고 기반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다 챗GPT 같은 걸 원하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AI라든가 퍼플렉스 같은 경쟁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경험을 선언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변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AI 버튼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메인 창이 들어갔다는 건 구글이 이제 검색 엔진이 아니라 생성 엔진으로 변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서 아마 이게 이제 전통적인 건 종말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게 되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검색 엔진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생성형 엔진으로서의 역할까지 같이 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사실상 AI 모드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구글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변화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AI 모드가 검색 결과에 미치는 영향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변화를 좀 빨리 줬어야 되는데 늦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간 사용자를 보면 이게 보시면 그 구글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명 정도 돼요. 3천에서 4천만 명 정도 되는데 챗GPT 같은 경우는 1억 6천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한 4배나 5배 정도 차이가 나.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좀 늦지 않았나. 이게 너무 빨리 좀 했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어떤 생각이냐면 링크 중심 결과가 문장행 요약 및 즉답 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작에 바뀌었어야 되는 거고 이제 저도 이제 구글을 써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구글을 안 쓰게 돼요. 왜냐하면 챗GPT가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하고 사실 퍼플렉시티가 너무 편한데 어쨌든 기존에 이제 미국 만약에 이렇게 검색어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 기준금리 전망 이렇게 하면 기존 결과는 기사나 리포트가 나와서 너무 불편한데 챗GPT나 뭐 퍼플렉시티는 너무 편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무 편하고 내가 원하는 답을 너무 하고 요약을 해주면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좋은데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검색에 원하는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점도 탐색보다는 소비로 그러니까 정보를 소비하는 형식을 딱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다른 형태의 어떤 다른 형태의 원하는 언어와 원하는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너무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상업적 콘텐츠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실질적 내용 요약을 답변을 구성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큐레이터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어떻게 나온다는 방식이 나오기 때문에 상업적 블로거나 바이럴이나 이런 등이 더 이상 이제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게 이제 원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사용할 수 있게끔 소비자 중심으로 나온다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정말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되는 거고요. 멀티모달 검색과 통합화에 최적화돼서 나온다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I 모드는 단순한 키워드가 아니라 복합 질문이나 조건부 탐색이라든가 비교 요청에도 상당히 유리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방식이 나오게 돼서 이건 사실상 사용자가 탐색, 비교, 검색에서 한 번의 질문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글 첫 화면에 들어가면 그 가장 밑에 있는 I'm feeling lucky라는 부분이 이제 AI 버튼으로 변경이 된다라는 부분까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아폴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이 바이두가 있는데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아폴로고를 이제 유럽에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올해 말부터 이제 먼저 스위스에다가 자율행 로보택시를 시험 운행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이제 튀르키예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진출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바이두가 이제 단순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 그 스위스의 이제 어쨌든 우체국이죠. 우체국의 이제 자회사인 공공버스 운영사인 포스트 오토와 이제 협력을 해서 진출하게 되는데 이건 중국이 이제 AI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미국의 유럽의 어쨌든 공공 시스템의 채택하는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EU 중심으로 이제 구조를 통해서 새롭게 이제 자신들도 이제 도전장을 내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주권의 어떤 상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유럽 내의 일부 국가가 이제 미국이 아닌 중국 기술이 공공 부분에 이제 맡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국을 못 믿었고 약간 이랬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중국도 우리가 믿는다. 약간 이런 의미가 좀 될 것 같고요. 중국 기술이 전략적으로 전환됐다. 내수 플랫폼에서 글로벌에서 이제 제공자로서 뭔가 의미심장한 게 아닌가. 중국도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될 것 같아요. 바이두는 사실 그동안 중국 내에서 어쨌든 검색 엔진이나 지도라든가 FSD에 주력해 왔지만 글로벌 모빌리티로는 사실상 약간 믿음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약간 의미심장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검증을 좀 받았다라는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유럽 각국에서 AI 규제 및 실용에서 이제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어쨌든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회색지대가 좀 늘고 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어쨌든 여기서 그러니까 튀르키예도 이제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중동에도 진출한다고 합니다. 올해 이제 어쨌든 처음으로 이제 한다고 하는데 100대를 시작으로 하고 이제 하반기에 어쨌든 1000대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이게 되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 바이두는 이제 단순한 기술 진출이 아니라 FSD가 이제 신흥 영역으로 하면서 공공 파트너로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어쨌든 성공을 거두면 스위스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지역에 넓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게 검증이 됐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게 사실 싸고 막 이런 건데 어쨌든 이게 뭔가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유럽에서 검증을 한 나라에서 받게 되면 전체가 다 넓혀지기 때문에 EU라는 상징이 한 나라만 되면 EU가 전체가 다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한 나라가 아니라 전체로 다 넓힐 수 있는 어쨌든 다른 나라까지 넓힐 수 있다. 중국 자체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검증이 됐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다면 바이두가 이제는 단순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까지 새롭게 서비스를 선보인다라는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두가 이제 유럽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다른 기술 기업, 그러니까 다른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좀 끼치게 될까요? 테스트베드가 좀 경쟁이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럽 도시가 이제 4세대 어쨌든 기술 검증 무대가 부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바이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위스를 시작으로 로보택시 실증이 이제 올인함에 따라 유럽 주요 도시가 어쨌든 자율주행 스마트로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테스트베드가 왜냐하면 각국마다 자기 나라에서 다들 이제 테스트베드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자신의 나라에서 하고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우버도 미국으로 유럽으로 진출한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유럽이 이제 교통 AI의 어떤 격전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웨이모도 이제 진출하게 될 거고 크루즈 GM도 진출하게 됐고 현대차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어쨌든 현재 모셔널이라고 진출하게 될 것 같고 중국에 이제 포니라고 있습니다. AI가 있습니다. 이 포니도 이제 진출하게 된다고 하니까 유럽 현지가 파트너십 확대가 되면서 이런 진입을 앞당긴다고 하니까 실증적 주도권이 요 자체가 이제 유럽이 격전장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중국산의 어쨌든 자율주행에 대한 어쨌든 유럽의 대응이 할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니 AI라는 회사도 어쨌든 여기가 될 것 같고 조금 있다가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나라들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라든가 발레노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같이 협력을 하면서 유럽 자체가 많은 격전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 하면 어쨌든 저비용의 고기능의 기술이 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런 기술들이 이제 어쨌든 중국이 유럽에서 많은 선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기술들이 유럽에서 격전을 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럽 내에서 특히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면서 경쟁이 좀 격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6가지 경제 키워드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해드립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실사용 확대와 생태계 확장을 위한 1억 달러 규모의 펀드 파이 네트워크 벤처스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이번 펀드는 파이 공급량 중 재단 예비금 10%와 달러를 활용해 조성됐으며 블록체인은 물론 인공지능, 핀테크, 이커머스 등 실생활과 연결된 시리즈 비단계 기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펀드의 실제 투자 집행이 달러가 아닌 파이 토큰으로 이뤄진다는 점인데요. 이는 파이 생태계 내 이 실질적인 토큰 활용 사례를 만들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파이 네트워크 재단은 KYC를 마친 사용자 기반을 통해 파이의 실사용을 증명할 것이라며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더리움이 보안 강화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은 현지 시간 5월 14일 $1 트릴리언 시큐리티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이더리움을 글로벌 스마트 계약 네트워크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보안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수조 달러 가치를 온체인에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재단은 이더리움의 보안 수준을 전통 금융 인프라에 맞먹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했고요. 이를 위해 취약점 분석, 핵심 업그레이드, 보안 정보의 명확한 전달이라는 3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단계로는 지갑 펌웨어, 블라인드 서명, 클라우드 인프라, DNS 위협 등 전체 스택에 걸친 취약점 분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더리움 핵심 멤버들과 함께 보안 전문가 3명이 외부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공동 추진되며 이더리움의 장기적 신뢰성과 대중 채택 확대를 위한 초석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과 연계된 미국의 소형 기술업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나스닥 상장사 GD컬처 그룹은 3억 달러 규모의 보통주를 매각해 트럼프 코인을 매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 전환을 꾀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계획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GD컬처 그룹은 시가총액이 2,700만 달러에 불과하며 직원도 8명뿐인 소규모 기업입니다. 주수익원은 중국의 틱톡으로 현재 심각한 운영난과 나스닥 퇴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3억 달러어치 주식을 사들이겠다는 투자자의 정체도 알려지지 않았으며 회사는 중국 정부의 경영 개입 가능성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코인은 취임식 직전 출시된 투기성 밈코인으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자 만찬을 제안하며 가격이 급등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 금융기관 스탠다드 차타드가 암호화폐 산업 지원을 본격화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탠다드 차타드는 암호 프라임 브로커 팔콘X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글로벌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팔콘X는 스탠다드 차타드의 은행 인프라와 다양한 통화상 접근 권한을 기관 고객에게 제공하며 향후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와 상품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상 고객은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결제 플랫폼 등 다양한 기관을 포함하며 스탠다드 차타드는 디지털 자산 도입에 유연한 글로벌 금융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보는 지난 4월 OKX와의 협력, 2016년 XRP 투자 등 스탠다드 차타드의 꾸준한 암호 시장 진출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시장 간의 융합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카르다노의 창업자 찰스 호스킨슨이 프라이버시 기능을 탑재한 새로운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호스킨슨은 최근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기존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 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거래 금액과 상대방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프라이버시 스테이블 코인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선택적 공개와 시즌 프리즈 체계를 통해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법적 절차를 거친 규제 당국의 접근은 허용하는 균형 잡힌 모델을 구상 중이라는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카르다노의 프라이버시 특화 사이드 체인인 미드나이트를 기반으로 실행될 예정인데요.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2,456억 달러 규모로 대부분의 거래 내역은 공개돼 있습니다. 하지만 호스킨스는 프라이버시와 규제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XRP가 강세 돌파 가능성을 높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XRP는 지난 일주일간 2달러 초반에서 2.6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특히 미결제 약정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승세의 지속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 분석가 보리스 베스트는 바이낸스 XRP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이 한때 5억 달러대까지 감소했다가 현재 7억 3천만 달러를 넘으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펀딩비가 중립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숏 포지션 증가 속 가격이 오르고 있어 숏 스퀴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바이낸스에서는 매도세가 우세함에도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매도 물량을 매수세가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약 270만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이 청산됐으며 특히 마지막 4시간 동안 청산이 급증해 단기 강세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XRP가 과거 시장 점유율을 회복할 경우 가격이 최대 17.8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025년 사상 최고가인 12만 달러를 돌파한 뒤 약 50% 급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비트코인에 따르면 애널리스트 젠록스는 엘리엇 파동 이론과 피보나치 확장을 근거로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 사이클의 3파에 있다고 진단하며 고점은 12만에서 12만 5천 달러 구간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12만 2천 달러 선은 과거 고점들과 장기 추세선이 만나는 지점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젤록스는 2026년에는 약세장이 도래해 비트코인이 6만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과거 2018년과 2022년 약세장과 유사한 흐름으로 투자자들에게는 고점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하락장에 대비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최근 35일간 무려 92% 급등하며 2,7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지난 4월 9일 1,383달러에서 반등해 2,436달러를 돌파한 뒤 심리적 저항선인 2,700달러에 도달했습니다.
현재는 라운딩 바텀 패턴을 완성 중이며 이를 돌파할 경우 4,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 역시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RSI는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고 50일과 100일 이동평균선이 곧 골든크로스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강한 흐름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미결제 약정은 사상 최고치인 331억 달러를 기록했고 최근 24시간 동안 약 1억 1,300만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이 청산됐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2,6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3,000달러, 중기적으로는 4,000달러 돌파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코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지켜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혼조세였습니다. 전일장에서는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간밤에는 숨고르기 장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와 AMD 등 그래도 기술주 중심으로는 좋은 흐름 이어졌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가 강한 흐름 이어졌었죠. 반도체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어제 시장 복귀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장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또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시장 좀 좋은 흐름 이어졌었는데 특히나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엔비디아도 네. 강했었고요. 또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이제 협상을 네. 하게 된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인해서 이제 미국 증시가 또 올랐고요. 그리고 약간 불안감을 가졌던 이제 반도체 특히나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분위기를 통해서 미국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반등이 나왔고요. 이런 과정에서 국내 증시에도 반도체 중심으로 어제 매수세가 또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힘이 좀 빠질까 싶었는데요. 하지만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시총 상위주의 힘으로 올라간 거죠. 이 반면에 다른 종목들, 주변 종목들의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죠. 특히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본다면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한 게 네. 결국은 엔비디아의 힘이 결국은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의 혼조 분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나스닥 시장의 분위기는 0.7%가 좀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 상승을 주도한 건 결국 이제 IT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도 4%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어제 테슬라의 주가도 4% 정도 올라가면서 전기차 쪽도 역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국내 증시도 역시 수급이 좀 돌아야 되는데 어떤 쪽으로 매수가 들어올까라고 본다면 결국 미국 증시를 참고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기술주 중심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미국 시장을 참고해서 국내 증시에도 역시 IT 쪽으로 자금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이 효과가 다른 종목들은 이제 어찌 보면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이긴 하지만 국내 증시는 시장이 먼저 올라서는 것 자체가 좀 중요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그다음에 상승으로 이어갈 때 초기에는 보통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이 분위기가 결국은 시장이 지수만 올라가고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수급은 초기에 그쪽으로 몰렸다가 결국은 다른 종목들 쪽으로도 수급이 이동이 되니까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내 종목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지금 시방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올라가면 결국은 순환매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IT 쪽 중심으로 또 수급이 돌고 있고 시총 상위주 쪽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종목들을 공략하실 때는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따라가는 전략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수급에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반도체 쪽으로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 투톱 중에서도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사들인 점이 더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나 이 미국발 반도체 훈풍이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 쪽에서도 지금 미래 먹거리에 대한 그 기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냉당방 공조를 사들였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고요. 그래도 SK 하이닉스도 너무 좋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쪽에 그동안 큰 실적을 계속 내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반도체 쪽이 하이닉스한테 좀 밀려버렸죠.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계속 찾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다음 시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다면 먼저 진입해서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도 계속 이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또 특히 또 로봇 관련 쪽도 이제 투자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은 사실 본업 자체가 일단은 중요합니다. 가장 많은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반도체, 그리고 이 실적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 스마트폰, 나머지 사업에 대한 미래 성장 먹거리는 투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의 내부적인 어떤 반도체 실적이 좀 올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도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삼성전자를 앞으로 이제 신성장 산업에 대한 이제 투자, 이거는 그 투자와 관련돼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다른 기업들한테는 좀 큰 이득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삼성전자의 큰 흐름을 바꿔놓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 쪽에 실적이 돌아서야, 그래야 삼성전자 주가도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그 갤럭시 S25의 엣지가 또 공개가 됐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시장 반응은 사실은 또 좋게 해석은 될 수 있지만 주가에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시장에서의 기대치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지금 현재 관심도가 있을 거예요. 지금 결국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삼성전자의 본업의 실적은 큰 실적은 반도체 쪽에서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스마트폰 쪽에서의 실적이 이제 뒷받침해 주는 거죠. 지난번에 판매했던 갤럭시 제품의 그 판매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이번에도 역시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선주문이라든지 예약 판매 이런 실적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그만큼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은 이제 발표를 이제 막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응을 보기에는 조금 이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앞으로 좀 추후에 분위기를 살펴보고 나서 그게 만약에 반응과 호응도가 좋다라고 한다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이제 아이폰도 역시 올해 가을경에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되거든요. 네. 초슬림폰이 또 출시가 돼요. 네. 삼성의 갤럭시 S25 엣지보다 조금 더 슬림하죠. 그래서 그 시간 전까지 공백을 좀 메워준다면 삼성전자도 역시 기대해볼 만하다. 지금 당장은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엔비디아라든지 그런 쪽의 시각이 좀 많이 물려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의 스마트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 주가 상승의 재료는 충분히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또 분기에서 실적을 확인했던 게 바로 갤럭시 25에 대한 호실적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서 이 엣지도 어떤 반응을 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블랙웰뿐만이 아니라 AI 밸류체인 쪽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SK 하이닉스에서도 주가 확인이 됐지만 지금 엔비디아에서 사우디에 AI 칩을 또 공급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훈풍이 든 모습이었습니다. 이쪽 밸류체인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은 엔비디아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사우디 쪽에 이제 공급 계약에 대한 뉴스 때문에 네. 사실 어제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고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의 주가도 역시 같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납품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도 이제 동반 상승이 나오고 또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도체 쪽을 주도하고 있는 건 얼마 전에도 결국 엔비디아로 인해서 AI 반도체 쪽이 주도를 했었고요. 지금도 역시 이제 시장에서의 관심은 그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 쪽에서 본다면 이 TSMC 쪽에서도 이제 오늘 행사가 하나 있는데요. 기술 포럼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본다면 결국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또 TSMC 쪽으로 이 파운드리 사업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밸류체인 과정에서도 하이닉스 쪽이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봐도 조금 더 이제 관심이 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반도체 쪽이 주기 때문에 이 중심에 있는 하이닉스의 주가가 조금 더 탄력이 더 강한 건 또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의 흐름 역시도 조금 더 이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대만에서 기술 포럼이 열린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TSMC가 1.4나노미터 공정과 또 휴머노이드 미래 청사진을 좀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이쪽과 함께 더불어서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동반 강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포착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아까도 말씀은 해주셨지만 한미 반도체라든지 또 뭐 유진테크, 테스 쪽으로도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 소부장 쪽으로도 계속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 앞에서 이제 TSMC의 그 기술 포럼이 열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하이닉스는 밸류체인 과정에서 네. 지금 관계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약간 좀 체인이 다른 기업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TSMC 쪽에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파운드리 시장의 67%를 TSMC가 가져갔단 말이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경쟁 업체인데요. 바로 2위예요. 2위인데도 불구하고 8.1%밖에 점유율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1.4나노 공정 기술이 지금 TSMC 쪽이 좀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기술 포럼이 이제 공개가 되고 거기에서 삼성전자 쪽보다 조금 더 빠른 어떤 기술력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쪽은 오히려 조금 이제 경계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결국은 TSMC하고 관련되어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라고 본다면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결국은 이제 관계사기 때문에 같이 주가의 상승을 경험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가는 건 사실 삼성전자 쪽과 관계되어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소부장 관련주들, 뭐 장비 관련주들이 다 따라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예측가 상황으로는 삼성전자가 오늘 좀 쉬어가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0.7% 하락폭 키우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는 0.7% 오늘 상승불 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 강하게 좀 눈에 띄었던 점이 바로 로봇주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30만 원을 지금 2달 만에 회복을 했거든요. 또 뭐 옥석고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유진 로봇도 사실상 이 정치 테마주로 조금 엮이면서 강한 시세 흐름도 이어졌고 라우 로보틱스도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강한 흐름이 이어졌고 로보티스 또한 어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로봇주들 왜 이렇게 강하게 가는 걸까요? 로봇주들이 강한 이유는 첫 번째 성장성이겠죠. 아무래도 성장성은 로봇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사실 드물어요. 네. 특히나 AI 쪽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AI하고 같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로봇이거든요. 네.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AI하고 이제 우리가 맞물려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나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진 로봇의 경우에는 사실 정책 테마주,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인맥 테마주로 이렇게 구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로봇 관련주들처럼요. 이렇게 이제 새롭게 어떤 신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이런 사업들은 보통 정권 교체가 되는 그런 시기에 보통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새로운 정권이 이제 출범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지금 가장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그 시기에 가장 이제 시장에서 많이 노출되고 있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그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이제 정책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정책에 대한 그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주 또는 정치적인 어떤 상황도 있긴 하지만요. 결국은 이렇게 투자라든지 뉴스가 된다는 건 이 산업이 그만큼 핫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현재 분위기도 그렇지만 앞으로 시장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최근에 주가 조정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너무 좀 그렇죠. 하지만 AI하고 접목이 돼서 새롭게 이제 성장 날개를 좀 달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으로서는 투자의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로봇주 안에서도 AI 관련된 옥석 고르기가 또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휴머노이드 쪽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가 춤추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휴머노이드 쪽, 로봇 쪽으로도 봐도 괜찮을까요? 로봇 쪽은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당장 이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네. 출시가 돼서 우리가 상용화가 될 때까지는 네. 정말 긴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기술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특히나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부분이 관절 부분이잖아요. 특히나 관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로보티지가 그런 데 있어서 뉴스가 좀 있었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서 로봇 관련주들을 사실 옥석 가리기를 너무 심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산업 자체는 이제 성장을 할 거니까. 하지만 특히나 더 강한 종목들은 아무래도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그런 로봇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 안에서도 휴머노이드 쪽 또 말씀해 주셨는데 로보티지가 관절과 관련된 또 기업이니만큼 이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0.4%, 0.06%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 목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이제 벌써 5월의 전환점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인 메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어제 우리 시장 반갑게 웃어줬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 완화 소식에 이번 주 내내 시장 분위기는 괜찮았었고요. 특히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동반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흐름을 이끌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에 또 엔비디아의 빅딜 소식까지 겹치면서 반도체 쪽으로는 훈풍이 불었고요. 여기에 조기 대선을 20일 정도 남겨두고 각 후보들의 정책 공약이 쏟아지면서 순환매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봇이나 에너지 쪽으로도 수급이 쏠리는 모습 체크해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양시장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3% 낙폭 그리면서 263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12% 하락하면서 73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보합권 흐름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조금은 상반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그간 엔비디아가 사우디와의 빅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국내 반도체주들은 투심이 많이 개선된 모습을 어제장까지 보여왔었는데요. 오늘 현재는 양시장 모두 하락 전환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17% 하락하면서 57,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특히 삼성전자는 어제장에서 인수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의 플렉트 그룹을 인수했다. 2조 3천억 원가량의 큰 금액이었는데요. 아무래도 AI 수요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서버 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공조 사업에 진출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현재 0.97%대 낙폭 그리면서 20만 원 선 겨우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간 엔비디아발 훈풍을 받아오면서 어제장 내에서도 3.78%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한 달여 만에 20만 닉스를 탈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조금 아쉽게 흘러가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편 HBM3 12단 계약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서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LG에너지솔루션 유일하게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0.32%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에서는 전기차 세액공제 축소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에게는 하방 압력이 강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어제장에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을 해줬던 LG에너지솔루션이었습니다. 또 특히나 미국 제너럴모터스와 2028년부터 LMR 배터리 양산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오늘장 안에서는 다시 이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시면 0.5%가량 하락하면서 현재 100만 원 선 딱 지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장중에서는 100만 원 선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과연 종가가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시면 현대차 현재
1.17%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에 첫 생산 공장을 만들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면서 이제 중동과 아프리카의 핵심 거점을 만들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0.12%가량 빠지고 있고요. 81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보통주 171만 주 신규 발행을 공시하기도 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는데요. 현재장에서는 쉬어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2%가량 약세, HD 현대중공업도 0.8%가량 빠지면서 조선주도 쉬어가고 있습니다. 기아도 0.76% 하락하면서 현재 9만 1,750원 선 지나가면서 현대차와 함께 하락 흐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반면 KB금융만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94,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알테오젠과 HLB 또 제약바이오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제약바이오주들이 그간의 이 행정명령에 대한 이슈 때문에 하락세 보여줬는데 우리 국내 제약바이오주 쪽들도 오늘 장에서 또 쉬어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2.5%가량 낙폭 그리면서 32만 6,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 역대 최대를 최근 기록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세가 보여지면서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좀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HLB도 1%가량 빠지면서 56,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2차 전지 오늘 약합니다. 에코프로 BM은 1%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 에코프로도 1.5%가량 더 낙폭이 큰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현재 2%가량 빠지는 모습으로 30만 원 선 겨우 넘어선 모습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근 대선 주자들이 입을 모아서 이 로봇 산업을 미래 전략 기술로 좀 지목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자릿수 급등세 이어갔지만 오늘 쉬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5월 15일 목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좀 숨고르기 해서 그런 걸까요? 우리 시장도 오늘 양시장 좀 쉬어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28%, 또 코스닥도 0.5%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에서도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는데요. 좀 특징적인 것은 장 전에 짚어봤었던 로봇주들, 지금 거래 대금에서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이 모두 다 그 로봇주들로 지금 가득 차 있다는 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사실 좀 그래도 어제의 훈풍에 이어서 오늘도 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원래 잘 가면 좀 기대감이 크고요. 네. 그다음에 또 못 가면 실망감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갈 때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또 거기서 실망을 하면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많이 떨어질 때 실망이 너무 컸었는데 예상외로 반등이 나오면 또 강하게 올라오기도 하죠. 네. 그런데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2600포인트를 넘어서고 나서 이게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라갈 거라는 기대치는 하진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이제 미국 증시의 분위기도 그렇지만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시기거든요. 중국하고 미국이 무역 관세 협상을 한다. 뭐 근데 아직까지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먼저도 하겠지만 그걸 또 눈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여러모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일부 이제 종목들이 기술주들이 올라가긴 했지만요. 결국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은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다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또 압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이 이번에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결국 기술주가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어제 올라왔던 기술주들도 다시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들을 염두에 놓고 국내 증시도 눈치를 좀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 같이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는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 양시장의 수급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100억 원 정도가 지금 KLX 거래소에서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통합으로 봤을 때는 현재 300억 정도가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코스닥 그다음에 뭐 코스닥 시장 역시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수급이 살짝 들어오지 않고 있고 관망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에 어느 정도의 뒷심을 좀 보여주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선물지수도 지금 조정 중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는 오늘 아침에 종목들을 뭐 투자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후반부에 좀 살아나는 걸 좀 보고 나서 투자 포인트 잡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전략 후강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말을 앞두고 지금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반도체 투표도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그래도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 섹터가 있습니다.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는 해운주인데요. 이 글로벌 물동량 감소로 인해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HMM에서는 8%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운주 쪽으로 좀 투자 전략 세워봐도 괜찮을까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해운주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해운주들의 실적이 조금씩 공개가 되면서 예상보다 좀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단 네.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해운주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물동량은 여전히 좀 사실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로 본다면 관세 전쟁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운주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예상보다는 좀 좋았구나. 그리고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가 매수가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HMM의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가의 그 상승과 하락이 좀 있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시 한번 뭐 그동안 횡보했던 가격대가 18,000원 구간이었거든요. 그 가격 근처에 왔다가 이번에 주가가 또 강하게 또 탄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해운주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상승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만약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올라온다면 이 종목은 한번 정리를 해볼 만하고요. 만약에 이번 기회에 따라붙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상승이 길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하고 나서부터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운주에 대해서는 매수보다는 보유 물량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가 오히려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상에서도 살짝 윗꼬리가 좀 달린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와 더불어서 지금 조선주 쪽 계속해서 좀 잘 가는 흐름이었었는데 사실은 좀 어제 시장이 잘 갔을 땐 조선주들이 좀 잠깐 또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이렇게 시장이 좀 못 가니까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0.6% 상승하고 있는데 이 조선주들은 그래도 강세 계속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결국은요, 이 시장에 있는 돈은요, 한정되어 있어요. 네. 무한정으로 계속 우리가 돈을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의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많이 이제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요. 좀 부진할 때, 특히나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그 종목들은 이미 수급이 많이 들어갔을 거고요. 하지만 반면에 시장이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그 다른 종목들이 올라간단 말이죠. 네. 기존에 매수했던 종목들, 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샀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새롭게 이제 새로운 종목들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앞으로 올라가고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조선주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결국은 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앞으로 상승일 것이냐 아니면 지금 뭐 계속 또 하락이 네.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된다면 조선주에 대한 투자도 관심을 가져보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메리트로 봤을 때 그리고 시장이 그동안 이제 조선주의 그 상승과 그리고 수급의 이제 분위기로 봤을 때는 최근에 수급의 강도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힘은 역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무리하게 매수를 한다는 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또 갑자기 매도가 압박을 받고 또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을 내기에는 좀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선주보다는 다른 종목들 쪽으로 시각을 돌려서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또 많이 올랐던 조선주니만큼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순환매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그래도 요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태양광 쪽으로 하나솔루션이 굉장히 또 잘 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쪽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가 좀 될 수 있을까요? 태양광은요. 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기는 사실 어려운 구조예요. 이미 산업 자체가 굉장히 이제 포화 상태고요. 그리고 경쟁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성장으로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이긴 하죠. 그런데 결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 지금 이제 친환경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나라가 이제 오염에 대한 어떤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정책을 써야 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태양광의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저가 이 물량들 때문에 굉장히 좀 큰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올라왔던 이유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결국 정책적인 뉴스가 있기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이 컸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태양광과 같은 이제 이런 친환경 에너지 쪽 이 보조금을 축소한다는 이런 이제 뉴스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라갔던 거죠. 결국은 장기적인 상승으로 이어가기에는
이제 성장성 자체가 좀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 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건 이 정책 뉴스가 나와야지만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를 계속 우리가 기대하면서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건 사실은 저는 좋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이제 어찌 보면은 정책주이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돼서 주가가 올라갈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괜찮지만 그냥 사놓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언젠간 올라가겠지라는 이런 방치식의 투자는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좀 정책과 관련된 또 연관성이 있는 만큼 좀 태양광 쪽으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좀 보수적인 입장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이 원래 이제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푸틴과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남이 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불발이 됐습니다. 좀 이거에 대해서 재건주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을 노려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맞아요. 원래는 이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소문은 굉장히 무성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우크라이나 쪽에서 제안한 게 아니고요. 네. 푸틴 대통령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뭔가 좀 기대할 만한 중요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푸틴이 직접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판을 좀 많이 키워놨어요.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오라는 거죠. 네. 그래서 3자 대면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뭔가 결론을 내기 위해서. 네. 그런데 푸틴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껄끄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인이 이제 제안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까지 와버리게 된다면 뭔가 거기서 이제 확실하게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부담을 좀 느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푸틴 대통령은 참여하지 않고 이 보좌관만 이제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결국 보좌관만 참여한다면 실효성 없는 이야기들만 지금 나오게 될 거고요. 뭐 휴전에 대한 협상들 제대로 되기엔 지금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한번 급등이 나왔지만 실제로 보니까 이제 오픈을 해보니까 별게 네.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재건 관련주들은 기대감이 좀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부 떨어진다, 이때 매수한다, 이건 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재건주 또한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입장을 알려주셨는데 사실 오늘 재건주 쪽으로 투자 포인트 세워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돼서 한번 짚어보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오늘 양시장 모두 그래도 하락 출발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 막판까지 힘내서 또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B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소폭이지만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약보합 수준인데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좀 들어오고 있긴 하네요.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먼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출발은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에 싹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의 연속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혹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한 주 그리고 이제 5월달이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 뉴스가 계속 공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주식 시장이죠. 호재 뉴스라고 한다면 미국이 지금 중동에 가서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지원을 약속받고 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한 가지 좀 불편한 점이다라고 하면 지금 푸틴과 어떻게 보면 젤렌스키의 만남이 불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의 어떤 센티멘탈에 좀 변화는 줄 수는 있겠지만, 뭐 우리가 그들 바라보면서 주식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이 오늘도 역시나 장중에 어떤 업종, 어떤 기업들이 이제 주도 업종과 주도 기업이 될지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를 주도해 가는 쪽이 어디가 될지를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을 좀 짚어볼까 해요. 일단 한미 환율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좀 보도되면서 간밤에 달러원 환율이 1,390원대까지 뚝 떨어졌다가 다시 1,400원대에서 마감을 좀 지었고요. 한 밤 사이에 14원에서 15원 정도가 계속 급등락이 좀 반복이 됐습니다. 지금은 한 1,409원 40전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됩니다. 일각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그 달러 가치를 낮추는, 인위적으로 좀 환율을 좀 조장하는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상대가 트럼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도 만반의 준비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2월 달만 하더라도 트럼프 1기 때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겠구나라고 방심을 했다가 우리가 4월 중후반 들어오면서 세게 한번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러한 어떤 합의로 인한 도출,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들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이 조금 뭉치고 모인다는 것에 저는 긍정적인 좀 시그널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이걸 떠나서 결국 이제 시장의 관심은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선에서 계속 외줄타기를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지금 가장 먼저 서로 급한 부분은 협의가 끝났죠. 네. 근데 나머지 그러니까 100% 중에 5%에서 10%는 끝났고요. 나머지 이제 90% 같은 경우에는 90일 유예 기간을 줬잖아요. 이 기간 동안 좋은 이야기만 나올 리는 저는 만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중간중간에 이제 변동성을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게 된다면 환율 시장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여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미국도 우리나라도 지금의 당장 실적 플러스 앞으로의 가이던스에도 주목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환율은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실적이나 가이던스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 담아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쪽 순매수 상위 종목들이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 SK 하이닉스를 담아가고 있는 모습 1위 종목으로 체크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기관 쪽에서는 1위 종목이 삼성전자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기관 쪽에서 상위단에 이름을 좀 올리고는 있는데요. 81만 7천 원 약보합 수준에서 지켜내고 있는 모습 체크됩니다.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HMM은 상위에 이름을 좀 올리고 있네요. 해운 쪽도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외국인 쪽 다시 돌아오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단에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 이제 김문수 후보가 방문했다라는 이슈도 같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오션은 SK 오션플랜트랑 같이 MRO 동맹 이야기도 있었고, 더불어서 오늘 아침에 나왔던 단독 뉴스를 보면 김희철 하나오션 대표가 내일 이제 그리어 USTR 대표와 함께 정부 단독 회담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15일부터 16일까지 에이펙 회의가 있을 예정이고 16일에 단독 회담이 미국 행정부로부터 먼저 요청이 좀 들어왔다라는 단독 뉴스가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 SK 하이닉스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20만 닉스를 논하게 됐어요. 너무 기분은 좋은데 사실 그 공매도 물량을 보니까 많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가는데 공매도 물량은 늘어난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개인이 이 공매도 물량을 주도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숏커버링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전고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슈팅이 좀 가능한지 이 부분도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죠.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번에 미국이 중동으로 가면서 특히 엔비디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굉장히 많은 물량을 지금 판매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두 가지가 악재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 중국만을 바라봤던 반도체 IT 시장의 새로운 시장인 중동이 떠오르고 있다는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엔비디아의 가장 큰 물음표
목표가 뭐였냐면 지금 당장의 실적은 크게 문제가 없죠. 하지만 2분기, 3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을 어떻게 보면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렇게 많이 팔고 왔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에도 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대신에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좋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또 이제 그 부분을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시각의 차가 존재를 하지만 지금의 공매 물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주도라기보단 외국인의 공매 물량으로 저는 예측이 돼요. 하지만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함부로 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2년 전에 2차 전지에도 한번 봤었고요. 또 최근에는 작년엔 반도체에서도 한번 봤었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들이 숏 커버링, 숏 스퀴즈 현상으로 만약 역정이 될 경우 네. 오히려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한 시세를 낼 수 있으니 반도체 IT는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 중에 다수가 어떤 뉴스가 있냐면 과잉 투자가 차라리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 이제 초격차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유럽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인데 여기서 투자의 규모를 줄인다? 그럼 만약 역전을 당했을 시에 다시 역전을 할 수 없다라는 게 그들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과잉 투자라도 괜찮다라고 또 판단을 하고 있고 중국이 인도와 조금 더 친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견지해서 미국이 중동 국가에 가서 지금 굉장히 큰 세일즈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저는 반도체 IT 전체적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공정별로 혹은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탑티어 종목군들을 좀 추려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반도체 IT 딱 하나만 내놓으면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지만 그 하위단에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저는 요새 가장 중요하게 보는 쪽은 식각공정, 세정장비 쪽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SK하이닉스 올 초에 최태원 회장이 미국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죠? 다 팔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HBM은 지금 현재 공장 증설을 하지 않는 이상 만약 전체 풀캐파가 100개라면 100개 이상을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엄청나게 또 큰 수량이 넘어갔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삼성전자가 공급을 했느냐? 아니죠. 마이크론이 공급을 했느냐?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럼 결국 SK하이닉스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수량을 많이 뽑아냈는가라고 하면 우리 몰래 공장 증설을 했는가? 그것은 불가하죠. 결국엔 수율을 올린 겁니다. 예전에 만약 10개를 만들었을 때 양품이 6개 수준이라면 지금 수율을 올려서 7개, 8개 그 이상을 지금 올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전체 반도체 공정 중에 수율을 획기적으로 또 잡을 수 있는 공정이 어디냐라고 하면 전공정의 세정식각 그리고 후공정의 세정식각 공정이기 때문에 장비주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탑티어를 보신다면 세정장비 혹은 식각 공정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지금은 보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긍정적일 수 있지 않겠나? 대표적으로 전공정 쪽에서는 KC텍이 있을 것 같고요. 후공정 쪽에서는 이제 STI와 같은 기업들이 있으니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또 새로운 아이디어네요. 아, 중동에서 새롭게 빅딜을 가져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만큼을 그대로 납품을 시켜주려면 기존보다 수율을 높였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러니까 식각이나 세정 쪽에 대한 소부장도 함께 보자.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기관 쪽에서 오랜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담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5월 8일에 89만 9천 원. 이때 딱 고점 찍고요. 일단 현재는 80만 원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잘 갔는데 네. 지금은 약간 좀 머뭇머뭇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근데 뭐 스토리가 변한 건 없어서 더 고민되실 것 같거든요. 지금이 매도 시점인 건가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70만 원 초중반이었을 땐 저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90만 원까지 올라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바라보는 가격대는 딱 한 가격이죠. 황제주로 갈 거냐 말 거냐.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80만 원 전후에 공방이 굉장히 강했었고 오히려 90만 원 넘어가면 많은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그래 이번에 황제주로 올라갈 수는 있겠구나라는 투심이 몰렸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100만 원을 터치를 하고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온 상황이라 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는 한 번 더 좀 도전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조금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없으신 분들 기준으로 그렇죠. 보면 참 지금의 위치가 불편할 겁니다. 너무 지금 높죠. 사고 싶긴 한데
만약 100만 원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 15에서 18% 정도의 기대 수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되면 또 10% 정도의 조정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라 신규 매수 접근은 조금은 신중하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0만 원을 터치한 이후에 그때 매매 전략을 다시 한번 성립을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80만 원대에서 공방이 좀 벌어지다가 이제 황제주에 터치했던 삼양식품의 사례를 봤을 때는 그럴 만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홀드해도 괜찮겠다라는 좀 조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살짝 흔들리기 시작했던 때가 이제 막 TP 100만 원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좀 흔들림이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조정의 빌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도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해운 쪽 준비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HMM 관련해서 일단은 해운 관련주들이 시세가 좀 월요일부터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고요. HMM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해상 운임이 좀 하락하고 미국 안에서 보호 무역주의가 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냈습니다. 1분기가 OP가 YOY 대비해서 한 51% 상승하면서 컨센을 좀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부분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입니다. 로봇은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중국에 대한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잘 가면 갈수록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모멘텀도 같이 좀 붙어주면서 특히나 가장 강세 있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테마도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원전이랑 큰 틀에서 보면 에너지 전반적으로 좀 볼 텐데요. 원전 관련해서는 맥쿼리 쪽에서 세계 원자로 건설수를 30년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있고 한수원 쪽에서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착수한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가장 걸림돌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착수를 좀 하겠다라는 기사도 보도가 됐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세 가지 테마를 열어봤는데요. 본부장님 어느 쪽부터 전략을 좀 점검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해운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일단 해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해당 섹터가 왜 이렇게 강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한 기업만 강합니다. HMM만 강하니까 만약 HMM을 필두로 흥하해운, 대한해운과 같은 기업들이 같이 움직이면 미국과 중국의 관세에 대한 부분이 많이 완화가 돼서 물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운주들이 강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유독 한 기업만 지금 올라가는 것을 놓고 보고 있노라면 결국 매각에 대한 어떤 테마 때문에 움직이고 있으니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은 적극적으로 트레이딩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불편한 모습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작년 4분기에 1분기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죠. 우리도 예상을 했던 건 뭐였냐면 관세 전쟁 벌어지기 전에 일단 미국으로 유럽으로 물건을 많이 보내놓자. 이게 이제 많은 기업들의 공통된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분기 실적 잘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시험대는 뭐냐? 2분기, 3분기 실적일 겁니다. 만약 2분기에도 3분기에도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에 물건을 그렇게 많이 밀어내서 높아진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오게 되면 실제로 미국과 어떤 중국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해서 그 수혜를 해운주들이 받아가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해운주들에 대한 투자 시점은 지금 당장이라기보단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예측들이 쏟아져 나올 때 그때 바라보시는 게 조금은 더 합리적이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월요일부터 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HMM 홀로 잘 가는 중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일단 매각 이슈가 같이 좀 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좀 체크하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테마였던 로봇 쪽도 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수술이나 의료용 로봇에 대해서도 호평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의 이제 옵티머스 이슈도 있고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시장도 같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선 앞두고 있으니까 정책 모멘텀이 붙어준 게 또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 반등을 시작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좀 된 걸까요? 그런데 어제 강함을 뒤로 하고 지금 굉장히 빠르게 윗꼬리를 달고 있거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섹터가 또 어디냐면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일 천하인가 싶은 생각도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저는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별로 각각의 특성은 있겠지만
계속 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대신에 계속 보신다라는 것은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자라는 건데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계속 강조드리는 건 감속기 쪽 SBB테크와 SPG를 저는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최근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쪽이 유진로봇입니다. 맞아요. 아쉽죠. 이걸 내가 갖고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정말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그리고 이제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테마적인 뉴스들이 붙어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니까 좀 별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어제 또 삼성전자가 공조기업 M&A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일단 삼성전자의 M&A 이야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장에 화두가 될 때 로봇주 안에서는 이렌시스라고 하는 또 소형 기업이 같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오늘도 지금 당장은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변동성을 좀 보였던 만큼 로봇주들은 오늘 음봉을 좀 보여주는 기업들보다 여전히 지금 시세 탄력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로봇주 안에서도 음봉을 그리는 종목들보다는 여전히 시세 유지하고 있는 쪽으로 좀 그렇죠. 보자 말씀해 주셨고 그러게요. 유진 로봇도 지금 한 3, 4거래일 정도 갭을 띄우면서 출발을 했는데 오늘은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고점 찍고 길게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테마로는 저희가 원전이랑 신재생 쪽을 좀 열어봤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에서 원전 안전 규정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재추진을 좀 하게 되면서 2050년까지 발전 용량을 4배 정도 높인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만큼 이제 전력 사용에 대한 내러티브는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근데 본부장님 계약 체결에 대한 노이즈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수주가 있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직은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되게 헷갈리실 것 같거든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어차피 시대의 흐름을 만드는 건 글로벌 시장의 방향이거든요. 만약 글로벌 시장의 방향 자체가 다들 원전을 기피하는데 우리나라만 원전 선택을 했었을 때는 안 보는 게 좋아요. 네. 하지만 지금은 어느 나라든지 그렇죠. 간에 지금 원전을 좀 빠르게 키우고 싶어서 그리고 원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단기적인 이슈로 최근에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던 게 우리나라는 체코하고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런 노이즈가 발생이 돼서 주가의 하락 변동성이 보이면 불편하더라도 굉장히 좀 무서우시더라도 원전주들은 담아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AI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장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저도 사실 작년과 재작년만 하더라도 챗 GPT 이거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올해 들어오면서 챗 GPT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사용량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나라가 비단 한 나라 혹은 두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획기적으로 가장 낮은 생산 단가를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어디냐, 무엇이냐라고 하면 원전이기 때문에 저는 원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는 여전히 신고가 영역에서 흘러가고 있지만 한전 KPS라든지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낙폭이 좀 커져 나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에 대한 매출도 있지만 가스터빈에 대한 매출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한전 KPS라든지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롯이 원전 설계라든지 원전 운용 때문에 지금 벌어들이는 수익이 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 전혀 없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원전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높여가시는 게 맞고 지금처럼 조정이 나왔을 때 저는 순서를 정해드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당연히 탑티어일 것 같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많은 기업들이 좀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한전 KPS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을 턴키로 시공을 할 수 있는 대우건설까지도 한번 바라보는 게 맞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까지 또 세 번째 종목으로 같이 주셨네요. 일단 원전 쪽도 조정 시 매수, 관심도 높여가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고요. 시간이 좀 많지는 않아서 짧게 여쭤볼 텐데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미국 에너지 당국이 태양광, 풍력 등 중국산 부품에서 백도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정보를 유출하는 그 통로에 대해서 통신 장비 발견됐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양광은 좀 오르고 풍력은 반대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서는 태양광 쪽은 일단 정치적인 모멘텀으로 좀 붙어주는 부분들도 좀 있어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번 이슈 그리고 플러스 정치적인 모멘텀까지 같이 좀 붙어주게 된다면 태양광 쪽은 그래도 시동이 좀 제대로 걸렸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리가 이제 햇빛 연금이라고 하는 그렇죠. 키워드가 지금 계속 크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는 바람 연금이라고 하는 정책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서 햇빛 연금도 저는 빠르게 안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 중동 만났을 때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높습니다. 중동이 2020년 이후에 네. 석유 화학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가장 많이 지금 에너지원으로 공들인 게 태양광이거든요. 지금 미국과 중동의 사이가 이렇게 온화하게 바뀌고 있고 진화하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중국 패널이 들어갈 확률보다 우리나라 모듈이라든지 셀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미국에서 만약 모듈과 셀을 보내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하나 솔루션이 공장을 가지고서 1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또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풍력보다는 당연히 태양광주들에 대한 상승 룸 자체가 더 크게 열려 있는 상황이고, 풍력은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 그리고 기간도 너무 길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차이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된다는 의견. 여기에도 마지막으로 추가, 전체 매출에 태양광 매출 비중이 2에서 3%도 안 되는데도 태양광주로 엮인 종목 작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들이 흔들릴 때 2배, 3배 속도로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꼭 체크를 하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미국과 중동 쪽의 그 무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태양광 쪽도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특별한 또 3가지 모멘텀을 같이 좀 보태해 주셨고요. 더불어서 그 기업들마다 태양광에 대한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됐는지도 꼭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조언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하락으로 양시장 모두 출발을 했었는데 현재도 그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지금 현재 약보합권에서 흐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0.1% 하락하면서 263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8% 그 하락폭 더 늘리면서 73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상황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1,200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은 소폭이지만 316억 원 사들이고 있는 모습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현재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 1,623억 원 물량 던지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992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소폭이지만 25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또 한편 외국인의 경우에는 1,000억 원 가까이 물량 팔아치우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업종별 등락률도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의 상승하는 업종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 운수창고 부문이 3.19%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HMM을 비롯해서 해운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한 시세 나타내고 있고요. 또 전기가스업 2.13% 상승, 그리고 전기전자 쪽도 오늘 0.68%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투탑이 다시 양전에 성공해주면서 전기전자 상승세 이끌고 있습니다. 통신업도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건설업이 좀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 가까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많이 가지셨을 텐데 이 러우 회담에 푸틴 대통령은 직접 참여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설 쪽 오늘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종이 목재, 운수 장비, 철강 및 금속까지 오늘 약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하는 업종인데요. 오늘 오락문화가 0.98%, 1% 가까이 그래도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 그룹 이펙스가 중국 공연 연기 소식에 좀 엔터주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펀더멘탈이 이상 없고 또 중국 진출에도 이상이 없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엔터주 강세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JYP 엔터가 오늘장 안에서 좀 시세 분출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운송 쪽도 0.41% 상승, 음식료, 담배도 소폭이지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도 체크해보시죠. 네, 섬유 의류 쪽이 2% 가까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계장비 그리고 이쪽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건설 쪽도 1.5%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현재 거래대금 상위단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 하락세를 딛고 오늘은 지금 삼성전자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58,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는 요 며칠 SK하이닉스에게 좀 매수세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안에서는 그래도 강력하게 좀 시세를 분출해내고 있는 모습 포착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아까까지만 해도 그래도 상승세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다시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20만 5,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발의 훈풍이 오늘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다음으로 두산에너빌리티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2%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현재 3만 2,0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었고요. 어제 체코와의 밀착 관계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또 김문수 대선 후보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하면서 정치적인 모멘텀까지 함께 받아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한진칼 오늘 8%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13만 8,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가능성 속에서 호반건설이 지분 매입을 계속해서 하면서 급등세를 이어오다가 오늘 장안에서는 좀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HMM 아까 말씀드렸듯이 7%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해운주의 상승 이끌고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가 되면서 물동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또 이재명 대선 후보가 HMM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그리고 북극 항로 시대를 준비하겠다라는 언급 속에서 정치 모멘텀 함께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로는 역시나 로봇주들이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 3.38% 상승해주면서 오늘장 안에서 1위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정치적 모멘텀 받아가는 로봇주이기도 하죠. 다음으로는 로킷 헬스케어 8.54% 상승해주면서 17,92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로킷 헬스케어는 신규 상장하고 현재 나흘 동안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ICT케어 지금 17%대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터주 오늘 좀 상승 흐름 좋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현재 7%가량 상승세 나타내면서 74,000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JYP 엔터 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증권사들에서 2분기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계속해서 이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TC 머티리얼스는 7.23% 하락하는 모습이고 프롬바이오가 5위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25% 상승하면서 현재 상한가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오늘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제와 다르게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가량 상승폭 계속해서 유지해주면서 58,000원 선 터치한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24% 빠지고 있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 미국 내 전기차 세액공제 축소 움직임 속에서 좀 약세를 보였던 2차 전지였는데 오늘 장안에서는 2% 가까이 좀 반등에 성공해준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32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역시나 제약바이오주 쪽으로는 쉬어가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HD현대중공업처럼 조선과 방산주 역시나 오늘장 안에서는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 역시 이번 주 초반에 보여줬던 상승세는 반납하고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 약보합권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알테오젠 3%로 또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2차 전지주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장 안에서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장 안에서는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4%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마리서치, 휴젤, 클래시스까지 실적이 찍히는 쪽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이 세 종목 모두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또 펩트론의 경우에는 이 비만 치료제의 열풍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펩트론 오늘장 안에서 1%가량 상승세 보여주면서 18만 7,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처음에 이제 매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개장 초 대비해서 지금 매도 계약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제 전남을 찾아서 처음으로 유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전남 쪽 하면 신재생 관련된 쪽들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종목들 오후장 안에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